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평소 썰사남에 올라오는 사연을 즐겨 듣는 50대 남자입니다. 올해는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제 딸이 20살이 되는 해였기 때문이죠. 자식이 20살이 되는 게 그렇게까지 특별한 일이냐 싶으시겠지만 저에게 딸이 무사히 성인이 된 건 그 무엇보다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크진 않지만 네 식구가 부족함 없이 먹고 살 만큼의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부족하다는 기준은 서로 다를 테니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면 비싼 과일을 먹을 수는 있었지만 그걸 먹으려면 어머니가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계절이 되면 옷을 장만할 수는 있었지만 최대한 저렴한 것을 찾아 한 벌씩만 입을 수 있었어요. 동생에게 옷을 물려주는 건 당연했죠. 아버지는 일을 하셨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조금씩 도우셨을 뿐 평생 바깥일 해본 적 없이 전업주부로의 삶에 익숙한 분이셨습니다. 제 주변은 대부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자라온 환경이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이 조금 부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비슷했던 아버지가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어머니도 덩달아 바빠지셨습니다. 어딜 가셔도 저와 제 동생의 밥은 챙겨주셨었는데 밥은 저와 제 동생이 알아서 챙겨 먹으라며 집에 안 들어오시는 경우가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와 동생의 마음은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제를 보호해줘야 하는 부모님이 자꾸만 저의 곁을 비우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대놓고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자 그제야 왜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바쁜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머, 너가 이런 걸 신경 쓸 나이가 됐구나.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할 줄 알았는데. 사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업 때문에 바쁘신 거였어요. 아버지는 음식점을 하고 계셨는데 그 맛이 너무나 훌륭하다면서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동업을 제안했던 거죠. 아버지의 레시피를 알려주면 본인이 그걸 배워서 가게를 차리겠다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레시피와 사업 노하우를 알려주고 돈을 받고 동업자가 가게를 차리면 매달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음에도 아버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레시피 하나 알려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뭘 하든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획기적이고 잘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었지만 동업자는 자신이 제안한 게 얼마나 위대한 사업 아이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 아이템을 제시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치러 온 것이었죠. 아버지의 사업 노하우와 아이템을 쏙 빼갈 심산이었던 것이죠. 본인의 가게를 차릴 때 돈이 든다며 그 돈을 아버지에게 끌어오게 조종하기까지 했고요. 그 좋은 머리를 사업 쪽으로 굴렸다면 대성했을 텐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전형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무리한 대출을 받으셨고 그 대출로 인해 저희 집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손을 대신 이후로 저와 동생은 부모님 얼굴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라면 하나 못 끓이던 저는 밥을 짓고 동생에게 간단한 음식까지 해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고 동생이 열이 펄펄 끓으면 알아서 약을 챙겨서 먹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겨우 국민학교 학생이요. 저는 부모님의 바쁜 생활이 금방 안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젠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중학생 때 저희 가족은 빚쟁이들을 피해 여러 번 이사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비슷하게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녔다면 이사를 거듭하면서 시골 촌구석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골을 생각하면 정감 넘치고 순수한 분위기를 생각하지만 제가 지냈던 시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의 텃세는 상상 이상이었고 그들에게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제 부모님과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당연한 것이었고 학교 선생님들마저 저를 외면했어요. 외지에서 온 선생님들은 작은 학교에서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거든요.
당시에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동네 사람들의 무시도, 동급생들의 괴롭힘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곁에 없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느꼈고, 내가 만약 자식을 갖는다면 내 자식만큼은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통스러워 하셨거든요.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 저희 집으로 찾아오던 빚쟁이들이 더 이상 발걸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안의 사정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도와 일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안 사정이 예전처럼 좋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저희 가족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20살이 되자마자 공장의 생산직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돈이 없으니 생산직으로 일하며 돈을 벌어 대학에 갈 생각이었죠. 일을 하면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제가 공부에 재능이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저는 공부가 아니라 대학 생활을 동경하고 있던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히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회사 생활이라고 해봤자 공장의 생산직이었지만 제 인생 첫 사회생활 치고는 훌륭했어요. 함께 일하는 분들도 좋았고 제 첫 상사였던 소장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야간대학을 다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저는 공부머리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이랑 대학 졸업장은 다른 거야. 힘들어도 야간대학은 꼭 나와. 알겠냐? 만날 때마다 야간대학 노래를 부르는 소장님 때문에 야간대학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곳에서 운명의 짝을 만났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죠.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일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는 다르게 머리가 좋아 어떤 것이든 쉽게 이해했죠. 저희를 가르쳐 주시던 분도 아내를 볼 때마다 아쉬워하셨습니다. 좀 더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로 성공했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저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아내는 그런 말에 감사하다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도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내에게 한눈에 반했고 아내에게 올인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야간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죠. 소장님의 말대로 고등학교 졸업장과 대학 졸업장은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저는 야간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생산직으로 일하던 곳에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생산직으로 오래 일하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다. 대학 졸업장도 있겠다. 회사가 찾는 인재였죠. 사무직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덜 쓴다는 것도 있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은 결심했지만 그 말을 입으로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당시 아내에게는 책임져야 하는 동생이 둘이나 있었거든요. 아내는 연애하는 것도 벅찬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아내를 돕기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었어요. 그 돈으로 다시 가게를 차린 부모님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동생도 챙겼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돈을 모았습니다. 제 노력을 하늘이 알아주었는지 부모님의 가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동생도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결혼이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되어 아내를 만났던 제 나이도 어느덧 30이었으니까요. 30이 되던 해 저는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동생들도 많이 자랐고 저희는 오랜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꿈같은 신혼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희에게 새 생명이 찾아왔죠. 저희 부부의 앞날에는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고 집에는 아기용품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저희 부부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이의 옷을 준비하고 집을 화사하게 꾸몄죠. 그런데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이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인사를 하고 출근을 했고,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퇴근 후 아내를 본다는 설렘을 가지고 일을 했죠. 아내가 임신한 뒤로부터 항상 제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심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 주임님, 와서 전화 좀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에게 전화를 걸 사람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와이프야? 직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병원인데요. 좀 급해 보여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걸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별의 생각이 다 들었어요. 벌써 아이가 나오려는 건가? 예정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런데 다른 이유로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라면 차라리 아이가 나오려고 한다는 전화가 나왔습니다. 다른 이유로 전화가 오는 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부터 다급한 소리가 전해져 들렸습니다. 최지현 씨 보호자 되시죠? 여기 성남병원인데 얼른 오세요. 최지현 씨가 사고가 나서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놀라서 주저앉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를 뛰쳐나갔어요.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안으로 질주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는데 간호사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지현 씨 보호자시죠?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니까 이리 오세요. 저는 의사의 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아내의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초조하게 수술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고 들어오는 길에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차에 치였다고 했어요. 누군가가 바로 도와줬다면 이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지 않았을 텐데 하필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였고 브레이크를 제대로 잡아두지 않은 운전자도 자리를 오랫동안 비운 상태였죠. 시간이 지나 시민의 도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는데 그 상태가 심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사가 나오자마자 달려가서 아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반응은 제가 원하는 것과 많이 달랐어요. 의사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남은 건 아내의 의지에 달렸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의사의 멱살을 잡고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의사가 그런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랬던 것 같네요. 당시의 처절함은 아주 오랫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며 그 감정을 다스리기로 결정했고 이제는 이 얘기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했으니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걸 아셨겠죠. 그런데 아이는 태어났지만 아내는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아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독한 상태가 되었어요.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해 아내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임신 중인 아내가 이런 큰 사고를 버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의사들은 다급하게 저에게 아내와 아이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규했어요. 의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아니, 어떻게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하지만 의사들은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마음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환자는 현재 위독한 상태이고 이대로라면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아주 조금 남아있는 이성을 붙들고 물었어요. 아내를 선택하면 아내는 살 수 있나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의사의 입에서 희망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주저없이 아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정말 죄송하지만 산모를 선택한다고 해도 산모가 생존할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럼 아이를 살리면요? 100%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살 수 있는 확률이 산모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긴급한 상황에도 저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어떤 결정을 내리든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게 분명했으니까요. 저는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아내의 손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눈을 떠. 뭐라도 말을 해줘. 제발.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었죠. 아내는 산소 호흡기를 치워달라고 했고
호흡기를 뺀 아내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를 지켜줘. 아내는 이 말을 끝으로 다시 의식을 잃었고 그 후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제게 아이를 안겨주고 떠났어요. 아이를 품에 안은 날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한동안 아이를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보면 아내가 생각났고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던 제 모습이 생각났거든요.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두고 아내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니 저에게 닥친 현실이 파도처럼 몰려와 저를 잡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를 깨운 건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데리고 아이에게 향했어요. 저는 장모님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애원했지만 제 손목을 잡은 장모님의 손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앞에 두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눈 뜨고 고개 들어. 장모님, 저 진짜 못해요. 그래서 계속 이럴 거야? 이렇게 넋 놓고 있을 거냐고. 어서 눈 뜨고 고개 들어. 이런 실랑이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장모님, 저 진짜 못해요. 아이를 볼 자신이 없어요.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장모님이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유리벽 하나를 경계로 유리벽 안에서는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유리벽 밖에서는 저와 장모님이 가슴을 찢으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 나만큼 힘든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이죠. 장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오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을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눈총을 주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을 테니까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심정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유리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와 눈이 마주쳤고 저는 그 순간 아이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제 아내와 똑 닮은 우리 딸을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주겠다고요. 어린 시절 내 자식은 나처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게 되었지만 저만이라도 아이 곁에 남아 아이에게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초보 아빠의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정신없이 아이를 보살피다가 문득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면 무너졌지만 아이를 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회사가 제 상황을 많이 이해해 주셔서 긴 휴가를 가질 수 있었지만 휴가가 끝나고 나니 장모님의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아이가 커갈수록 저를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새 장가를 들라고 말씀하셨죠. 박서방도 자기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죽은 사람 그림자만 보고 살 거야. 저는 애써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저 지금 되게 행복해요. 지금이 이렇게 행복한데 왜 굳이 새 삶을 찾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장모님의 말이 이해는 됐지만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여자는 아내 딱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박서방, 애 걱정은 하지 말어. 부모 없는 자식 티 안 나게 잘 기를 테니까. 장모님에게도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장모님은 아이를 데리러 온 저에게 대뜸 사진 한 장을 건네셨습니다.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가만히 장모님을 바라보는데 내가 아는 사람한테 받아왔어. 젊은 나이인데 남편을 잃었다네. 둘이 만나면 서로한테 위로가 되지 않겠어? 결혼하라고는 말 안 할게. 그냥 얼굴만 보고 와. 얼굴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안 됐지만 장모님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화를 애써 억누르며 장모님에게 말했어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난 정말 박서방이 새 인생을 살았으면 해. 늙은이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장모님의 말을 끊고 물었습니다. 제가 귀찮으세요? 저만 보면 지연이가 생각나세요? 그래서 자꾸 저를 보내려고 하시는 건가요? 저 괜찮다니까요. 장모님은 미동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구세요? 장모님도 저도 하늘도 우는 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이후로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죠. 안아서 재우다가 눕히려고 하면 귀신같이 일어나서 울어대던 아이가 자는 방법을 익히고 쌀알 같은 치아가 자라고 걸음마를 배우고 한 번씩 크게 앓기도 하며 성장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한 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아이가 자라는 건 기뻤지만 아이가 커갈수록 걱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빈자리였죠. 언젠가는 자신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 텐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가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이는 엄마가 없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엄마 없는 아이라는 게 티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니 어린이집에 다닐 때까지는 별 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문제였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공개 수업이다, 학부모 모임이다 해서 엄마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졌어요. 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자리에는 장모님이 가시게 됐죠. 이런 이야기가 돌고 돌아 딸아이의 동급생들이 제 아이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없는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은 제 아이에게 약점이 되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사소한 잘못을 해도 쟤는 엄마가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들었고 분명 친구가 먼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친구에게 맞서 싸우면 너가 참아, 쟤 엄마 없잖아 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이 말을 울면서 전했을 때 제 딸의 나이는 겨우 9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네 엄마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었는지 알려주었죠. 그리고 네 부모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고 그 결실로 너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자기 목숨보다 너를 사랑했다는 것도 알려주었어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었다고요. 아이가 충격받을까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제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는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봤어? 저는 고개를 저었고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쉬웠겠다. 아이는 엄마가 곁에 없다는 사실에 기죽지 않았고 자신의 곁에 없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는 저 또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고 엄마가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이용하는 녀석들에게 비겁한 놈들이라며 쓴소리를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죠. 너는 너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으로 봤어? 나는 눈으로 봤어. 라고 소리치는 아이로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이들이 다 그렇듯 아이는 매번 싸우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좀 더 규모가 큰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월급도 많이 줬지만 그만큼 일도 많았죠. 그런데 앞으로 딸에게 들어갈 돈을 생각하면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직한 회사는 일이 많았지만 그렇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동안 일했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좋았어요. 남자가 많은 회사는 특성상 마초 같은 남자들이 많기 마련인데 대부분 유순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상한 회식 문화도 없이 퇴근하면 각자 가정에 충실히 돌아가는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조직의 리더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초식동물 같은 직원들과 달리 사장님은 거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좋게 말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성질은 얼마나 더러운지 사장님이 나타나면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매출이 왜 이러나 해서 보고 왔는데 공장 운영이 엉망이야? 이거 담당자 누구야? 제가 처음 본 사장님은 이렇게 직원을 혼내고 있었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다른 직원들에게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물었습니다. 어렵게 자라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다 보니 악바리 근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저렇게 잡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직원은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혼날만 해서 혼나는 거죠 뭐. 사장님이 저래봬도 없는 말 지어내서 화내진 않아요. 본인 기분 따라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항상 기분이 안 좋으니까 문제죠. 아마 다들 괜찮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장님 말대로 해서 잘 안 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직원들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대체 어떤 취급을 받고 일했으면 저런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데 회사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면서 직원들이 왜 아무렇지 않아 했는지 느끼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말이 세고 목소리가 크고 직설적일 뿐 사장님의 말에는 악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실수를 해도 인격적인 모독은 하지 않았죠. 제가 전에 다니던 곳의 상사는 실수한 직원에게 말만 차근차근 할 뿐 가시도 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지금 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머리가 나쁜가? 머리가 나쁘면 노력이라도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면 누가 힘들겠어?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야.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실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네, 압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해봐. 사장님은 직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실히 짚어주고 지금 알려준 방법대로 수정해서 내일까지 가져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기한도 넉넉히 줬습니다. 덕분에 문제가 생겨도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야근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장님이 호통을 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건 여전했습니다. 저는 웬만한 남자들보다 덩치가 큰데 사장님은 더 컸거든요. 190이 넘는 장신에 골격도 커서 사장님이 호통을 치면 사무실 전체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일상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아침을 챙겨주면 장모님이 오셨고 장모님께 등교를 맡기고 회사를 출근했죠. 출근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가끔 사장님의 불어령도 듣고 퇴근하는 길에는 딸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고 집에 가면 장모님이 차려주신 저녁을 먹고 아이와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잔잔하면서도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런 평온이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불행은 가장 행복할 때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 찾아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또 벌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유나가 사라졌어요. 제 딸은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가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서 좋은 걸 보고 경험하고 왔어야 했죠. 그런데 제 딸이 사라졌다니. 아이가 사라지면서 체험학습은 중단됐고 저는 선생님이 있는 학교를 향했습니다. 초임 교사인 담임교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침통한 표정의 학생부장과 교감, 교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씩씩거리며 도착한 저에게 학생부장이 건넨 첫 마디는 아버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였습니다. 지금 애가 없어졌는데 흥분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학생부장은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다고 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뒀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았는지 교감이 중재를 했고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체험학습 장소를 이동하기 전 아이의 담임이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화장실로 향했고 화장실에서 나와 인원 체크를 제대로 안 하는 바람에 제 아이가 화장실에서 낙오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낙오된 사실을 한참 있다가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한 아이가 선생님, 유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나서야 알아차린 거죠. 급하게 돌아갔지만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관할 경찰서에 도움을 구해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를 더욱 화가 나게 한 건 학교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해 상황을 알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아이를 찾겠다며 시간을 허비한 것이었죠. 제가 갔다면 아빠가 아이를 찾았다면 아이를 바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처리 방법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는 책임 회피를 하기 바빴어요. 경찰도 학교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홀로 헤매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입안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으면 혼자 울고 있는 내 딸 유나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꿈에서도 유나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던 것 같네요. 저는 눈뜬 시체처럼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처음 아이를 잃어버렸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근방에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변 사람들은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는 유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어떠한 흔적이라도 나오길 바라면서도 그 흔적이 유나가 잘못된 흔적일까봐 제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페인처럼 거리를 떠돌다 돈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집 앞에 쪽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무단결근 관련 전달 사항으로 방문했으나 부재 중이라 쪽지 남깁니다. 제가 거의 2주가 되는 시간 동안 회사를 안 나가고 있었더라고요. 아이를 찾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를 들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2주 동안이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페인처럼 거리를 헤맸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희 집을 방문했었던 직원은 저를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장님 곧 오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갑자기 뛰쳐나가고 나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서 다들 잘못된 줄 알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집에 찾아갔는데도 없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품에 안고 온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직원은 움찔하며 사장실을 나갔어요. 사장님 곧 오실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마 뒤 여전히 풍채가 당당한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은 들어오자마자 냉수를 들이켜더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기에 조용히 사직서를 내밀었어요. 이게 뭔가? 사직서입니다. 2주가 넘게 말도 없이 무단결근을 했으니 사직서를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닐 만한 상황이 아니게 됐고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 급여는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듣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 사장님은 딱 2글자를 뱉으시고는 제 눈앞에서 사직서를 찢어버리셨어요. 지금 이게 무슨... 사장님은 갈기갈기 찢어진 사직서를 테이블 위에 떨어뜨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곧 죽을 사람 얼굴을 하고 와서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일 그만두면 어디 가게? 죽으러 갈 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죽으러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딸만 보고 살아왔는데 딸이 없다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자식이 있는 사람이 일을 그만두는 건 말도 안 되고 애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사장님이 저에게 일어난 일을 꿰뚫어 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저에게 아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장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앉아봐. 사장님은 제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울고 있을 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표 못 받아주니까 돌아가. 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일하래? 가서 애 찾아. 월급 받으면서. 네?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야. 자식 잃어버린 사람이 직장까지 잃어버리게 할 수는 없지. 내가 애 찾는 걸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하겠지만 돈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서 애 찾아. 사람은 돌아올 곳이 있을 때 희망을 보게 되어 있어. 그럴 수는... 사장님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제 말을 단칼에 자르셨습니다. 유급휴가라고 생각해. 애 찾으면 그동안 쉰 만큼 일하면 되잖아. 오래 걸리면 쉬는 날 없이 일만 해야 할 테니까 최대한 빨리 돌아와. 사장님의 배려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 아이를 찾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사장님은 평소와 같이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말이 씨가 되는 거야. 아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약한 소리 할 건가? 무조건 찾는다고 생각하고 가. 애 찾고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라고. 사장님은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셨고 저도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은 진심이셨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급여일이 다가오면 월급을 보내셨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와중에 저에게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참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말대로 무조건 찾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이의 정보를 알렸습니다. 그렇게 2달 뒤 아이를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이를 찾은 곳은 노숙자 무리속이었습니다.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 아이가 더럽고 냄새나는 노숙자 소굴에서 2달간을 지냈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졌죠. 그런데 노숙자 소굴에 있던 아이의 표정은 제 생각과 달리 밝았습니다. 냄새가 나기는 했고 조금 야위인 것 같긴 했지만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뛰어왔습니다. 아빠! 이런 곳에서 2달이나 지냈으면 멀쩡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이의 정신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일까봐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눈에는 여전히 총기가 가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 없음. 혹시 모를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들은 아이와 함께 있던 노숙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에게 나쁜 짓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조사해 보았는데 천만다행으로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노숙자의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아이를 데려간 노숙자는 제 아이를 한 여자아이의 이름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 어눌한 말투로 내 딸이라고 대답했죠. 그 노숙자 주변에 있던 노숙인은 2명이었는데 3명의 노숙인 모두 여자였고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누군가는 후천적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사람이었다고 했죠. 그 사람들은 제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습니다.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무섭지 않았어? 딸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엄마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애들을 못 본대. 얼마나 슬프겠어. 저는 영특한 딸이 길을 잃었음에도 경찰서에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이는 그 노숙인들에게서 자기 엄마를 보았던 거예요. 아이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자기를 낳고 죽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던 것이죠. 저는 처음으로 아이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며 모른 척 해왔던 아이의 진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라지면 아빠가 걱정하잖아.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딸은 아차 싶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빠한테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는지 몰랐어. 영특한 딸이었지만 아직 어린 11살 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노숙자들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지낼 수 있는 복지센터를 연결해 주었죠. 그리고 딸아이가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슬픔과 그리움을 해결하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으로는 제 예상이 맞았어요. 딸아이는 꽤 오랫동안 심리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제 품으로 다시 돌아오고 난 뒤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하러 찾아갔는데 사장님은 제 얼굴을 쓱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얼굴 폈네? 이제 퉁명스러운 사장님의 말을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굴 폈네는 애를 찾았나 보네 였고 고마워해야 하는 사람은 한 명이 아닐 텐데 라는 말은 아이는 무사히 잘 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에게 아이를 찾으며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사장님은 또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일할 수 있는 건가? 네, 그동안 편의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으니 그동안 일하지 못한 만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 사장님의 심플한 대답을 듣고 사장실을 나서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휴일 없이 일한다는 건가? 당연한 말이었죠.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았는데 쉬는 거 다 쉬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이 아닌 서류만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자네 사장이 그렇게 쪼잔한 인간으로 보이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한 번 정도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급휴가 받은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님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퉁명스러웠으며 또 다정했습니다. 그래, 두 번 말하게 하지 마. 화장실을 나오며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통 이런 특혜를 받으면 함께 일하는 직원들 중 불만을 품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법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생했다며 영양제부터 시작해 딸 아이의 선물까지 사다 주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정을 들어보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홀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을 해야 했는데 하필 희귀병이라 보험 처리가 안 됐어요. 일 그만두고 새우잡이배나 타야 하나 했는데 사장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저 몰래 병원비를 내주셨더라고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말씀 안 드렸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건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나중에 여쭤보니 평소엔 조용히 하라고 해도 시끄럽게 구는 사람이 갑자기 죽상을 하고 다니길래 좀 알아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기분 나빴나? 라고 물어보시는 걸 보면서 사장님이 말은 저래도 정말 따뜻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하던 남편이 죽었을 때 누가 엄청나게 큰 액수의 조의금을 두고 갔어요. 이름도 안 적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었는데 첫째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누가 등록금을 보냈더라고요. 등록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사장님 사모님 성함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제가 가장 역할을 하는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우리 사장님 저렇게 무섭게 생겨도 정말 세심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거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하셔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장님 이상하다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생각해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입을 제외하고 기본 5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윗사람이 좋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저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 뼈를 묻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어요.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딸을 찾으면서 생각났던 것인데 바로 아이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추적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 당시에는 빛을 보지 못한 아이디어였지만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봐준 사장님은 저에게 개발을 맡기셨고 몇 년 전 이 제품을 가지고 큰 금액을 투자받았습니다. 현재 개발과 동시에 제작 판매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장님에게 은혜를 갚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에게 그런 도움을 주셨음에도 연차가 쌓일 때마다 월급도 팍팍 올려주시고 상여금도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걸 보면 진짜 상남자는 이런 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딸아이가 20살이 된 올해가 특별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상황에서 아이를 안았고 어른들의 실수로 아이를 영영 잃어버릴 뻔했었으니까요. 이런 위기를 겪고도 잘 자라서 어엿한 숙녀가 된 딸아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준 장모님, 그리고 부모님, 옆집 아주머니, 친구, 직장 동료, 사장님까지 사람에게 상처받은 일도 많았지만 역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딸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며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했어요. 1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났던 노숙인들 같은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네요. 그거 돈 안 된다 라고 말하면 딸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가 모아둔 돈 쓸 거니까 잘 모아놔 라고요. 제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은 아이라고 합니다. 엄마는 나를 목숨보다 사랑했고 아빠는 목숨을 바쳐서 나를 키웠잖아. 그 누구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말을 들었던 날 방 안에 들어가 홀로 많이 울었던 것 같네요. 이번 주 주말에는 아이와 함께 영화관 데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참 행복한 아빠, 복받은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